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집처럼 둘, 셋 낳을 형편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요.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의 울음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환하게 들리는 듯했고 그 작은 생명 하나로 제 인생의 의미가 새로 쓰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어린 아들과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자 숙명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아이였지요. 남의 일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냉정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제가 하는 말에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늘 엄마는 나 믿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믿는다는 건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와 엄마 저녁 드셨어요?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또렷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라니. 그 말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은 봄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미세한 안개가 낀 날이었죠.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단정한 모습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진회색 치마를 입고 손에는 조그만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가 맑고 말끝이 또렷했습니다. 첫인상은 참 괜찮았지요. 요즘 아이들 치고는 말투가 단정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둘 다 아직 아이 같구나. 결혼을 허락하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인생이 길지만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내 아이가 완전히 어른이 되었구나. 그리고 저 아이의 인생에는 이제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겠구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큰 예식장 대신 조용한 호텔 연회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속 며느리의 얼굴은 환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한순간도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함께의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산 것도 큰 가구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어서였지요. 대신 저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고등어 조림, 미역국, 깻잎, 장아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냉장고에 다 못 넣어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그래도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생각은 좀 나겠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직장에서 제자리를 잡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 봐도 욕심이 많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 혼자 버리도 괜찮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할까? 몸 상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안일도 하려면 힘들잖니. 그때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이 즐거워요.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저희 세대에게 일이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세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르겠지.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 마음이 다르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같이 차 한 잔을 나누고 지쳐 보이면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며느리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통통하던 얼굴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명절날 집에 왔을 때 그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보다 좀 쉬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끝내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일 좀 많아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웃음 뒤에 어떤 피로가 숨어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차분한 아이인데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갑상선암이래요. 다행히 초기래요. 그래도 수술은 해야 한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좀 더 챙겨줄 걸. 왜 그렇게 말 한마디조차 아꼈을까? 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를 보자 며느리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놀랐잖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발견돼서요.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반짝였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들의 피곤한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리 초기라지만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그 생각이 자꾸 마음을 죄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적셔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미역국, 간단히 무친 나물,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입맛이 없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방에 챙겨 넣고 천천히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을 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말투가 평소보다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걱정돼서 왔지. 혹시나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도 바쁘실 텐데.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 말투에는 어딘가 낯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 오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처럼 말이 짧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입원했는데 어찌 그냥 있겠니?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리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어쩐지 내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와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가져와 봤어. 입맛 없을 때라도 숟가락은 들어야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손짓마저 어색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해요.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분명 환자 한 명뿐인데도 마치 둘 이상이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침대 시트를 한번 정리하고 물컵에 물을 조금 따라 두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행동이 오히려 불편한 듯 몸을 약간 뒤로 기대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문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문틈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 쪽을 바라봤지만 금세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제 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픈 사람은 가족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법인데 며느리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처럼 조급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불안,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조급함 같은 것들. 그날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따 저녁에 다시 들를게.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전화를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명 웃음이 있었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햇살을 받았는데도 마음은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가 왜 그렇게 나를 불편해할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았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병원 복도를 걸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병실의 묘한 공기. 그건 분명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감추는 걸까? 대체 왜 저렇게 불안해 보였을까? 창밖을 보니 병원 쪽으로 향하는 길이 떠올랐습니다. 가야 할까? 그냥 두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내게 했던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고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야 해서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혜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야지. 아픈 며느리를 혼자 두면 어쩌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는 국이 보글거렸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가야지. 아들이 퇴근도 못한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은 뺨을 스쳤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며느리가 좀 반가워하겠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밤이라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하얀 복도에 형광등이 반사되어 모든 게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 병실이 있는 복도를 따라 걷는데 점점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지? 아들일 리는 없는데 아직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문틈으로 조심스레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며느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낯선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놀랐습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 않나?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들이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몸을 기울이더니 입술을 맞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서로만 아는 세상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의 아내가 저럴 리가 없는데 목구멍이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병실 쪽으로 다가가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귀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자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내 얼굴에 모든 게 드러날까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쿵,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되돌려졌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던 순간, 입을 맞추던 순간, 그때의 공기, 그때의 조명, 모든 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려 열쇠를 넣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불을 켜기도 싫었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였을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도 먼저 밀려온 건 슬픔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안의 세상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하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분명했던 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실 문틈으로 보였던 그 장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손, 그 낯선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짧은 입맞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꼭 쥔 채로 병원 문틈으로 보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다시 재생됐고 눈을 떠도 여전히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결국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잠시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떨림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늦게까지 있지? 네, 엄마. 그래도 새벽 되기 전에는 돌아와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끝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며느리는 혼자 있다는 거잖아. 전화가 끊긴 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불을 꺼도 어둠이 짙지 않았고 켜도 눈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봤던 그 남자의 얼굴, 그 손의 모양, 며느리의 표정, 모든 것이 머릿속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병원 쪽으로 눈이 가고 신문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대체 누구일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도 마음속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져 손으로 문고리를 살짝 눌러 조용히 닫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의 공기는 뼈마디에 스며드는 듯 차가웠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청소부 한 명이 복도를 훑고 있었고
접수창구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계단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바뀌는 걸 바라보며 그 아이의 병실 층수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환자복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날 병실 문틈으로 보았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둘의 어깨가 가까웠고 며느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그 남자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몸이 굳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자신들밖에 없는 듯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짓, 웃음, 시선이 모두 친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남자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갔고 그 뒤로 남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병문 아닐 거야. 아픈데 누군가 도와주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명확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복도의 불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 문틈으로 불빛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발끝이 떨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희미한 새벽별이 떠 있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무너진 믿음 앞에서 흘러나온 허망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그 말이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새벽병원 로비에서 본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했는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혹시 착각일지도 몰라. 단순히 위로해주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의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실히 보고 내 착각이라면 그걸로 끝내자.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적막했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외투를 걸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하던 이도 간호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복도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로 내 그림자가 덩그러니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병실은 늘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왔던 길이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길고 낯설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귀에서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자고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며느리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 그 남자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맞닿아 있었고 침대 시트는 어지럽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에서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려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굳은 채 눈을 크게 떴고 남자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짓이냐?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가팠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한 채 침대 옆에 있던 옷을 급히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대로 병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은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뭐냐? 내가 본 게 다 뭐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고 눈앞의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쿵쿵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나는 침묵 속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을 때 뒤에서 흐느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매섭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나는 한 인간의 얼굴 속에서 거짓과 위선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내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날 새벽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길을 덮고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어젯밤의 병실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그 옆에 남자, 그리고 울음. 모든 게 하나의 악몽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바라보는데 손가락 마디마다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잠시 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밝은 빛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덮어두고 살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알지 못한 채 며느리를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걸 보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본 걸 가슴속에 묻고 아무 일 없던 듯 살아야 할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들을 파괴할까? 아니면 숨기는 게 더 큰 죄일까? 그 두 생각이 번갈아 가며 내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결국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왜요? 아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병원 좀 가봐야겠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서 직접 봐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오전 아들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충혈된 얼굴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병원 쪽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맞았어요. 다 사실이에요.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게, 내가 느낀 게 다 진실이었다는 것. 내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 누구야? 며느리는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용서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병원 관계자에게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날 새벽에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병원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함께 웃던 장면,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 본 후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끝내자.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울면서 붙잡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아들은 병원 접수 창구에서 바로 이혼 서류를 인쇄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따라 나왔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일 모르고 살았으면
더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덮은 채 사는 것은 더 큰 불행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내가 본 병원 복도의 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침묵이 많아졌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의심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는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그토록 환하게 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서류 한 장의 서명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류 위의 도장은 짙고 또렷했지만 그 잉크 속에는 피처럼 묵직한 시간들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법원 절차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얼굴엔 피로와 허무 그리고 묘한 평온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에 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말 안 해줬으면 난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더 늦게 알았다면 나는 평생 다시 못 일어섰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묵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망설임, 두려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해줘서 상처는 받았지만 오히려 그게 나를 살렸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던가. 내가 말한 그 한마디가 내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까봐 밤마다 얼마나 후회하며 떨었는가. 하지만 그 모든 불안이 지금 그 말 한 줄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손의 온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 집에는 아주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불빛 아래 놓인 두 잔의 물컵 사이로 흐릿하게 비친 우리의 얼굴에는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묵묵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상처를 남기지만 거짓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아들의 말처럼 늦게 아는 진실보다 제때 아는 고통이 훨씬 견딜만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등을 펴고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듯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전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용기는 없다는 걸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혼 이후의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문은 늘 닫혀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아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밥그릇만 놓였습니다.
그전에는 셋이 앉아 웃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나만 공기를 가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그 손끝에는 늘 힘이 없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말이 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웃음이 없어졌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겨울바람에 휘청이는 나무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엔 넘어지면 달려가 손을 잡아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한숨 소리,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가끔은 방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도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내리쬐는 아침 햇살을 보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자식이 아파도 대신 아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져 가는 걸 그저 바라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유난히 힘없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게 바닥을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문이 닫힌 뒤 나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아들이 나가기 전에 밥상을 차려두고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먹고 나가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자존심이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신발을 벗는 소리, 그 뒤에 따라오는 깊은 숨소리, 그 모든 게 내 하루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나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내 눈물이 이 아이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울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디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웠고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든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밥상 위에 국은 식어갔고 숟가락을 든 손은 늘 떨렸습니다. 아들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고 그 방 안에 가라앉은 적막이 제 마음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보다 그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남자, 그 내연남에 대한 원한이 더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를 찾아내기로. 며칠 동안 병원 기록과 면회 기록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원했을 당시 방문자 명부에 적혀 있던 이름, 그 낯선 이름 하나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소록을 찾아보고 지인을 통해 사람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서울의 어느 중소기업,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니라 정갈한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증거로 남겨둔 병원 출입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제 아들의 억울함이 영영 묻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 병원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던 그 손, 그 웃음, 그 눈빛,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한가운데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가 그때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삼켰던 울분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멀뚱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구의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한 여자의 약한 마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밝히며 말했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그 남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그 손길이 닿기도 전에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들켜버린 현실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이 마치 제 심장의 고동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울분이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며느리도 더 이상 제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아들과 저,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묘한 공허함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지인을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란이 사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회사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를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마음속 문이 열리듯 묘한 울림으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깊이 들이켜졌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이 느릿하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오래 묵은 한 조각의 응어리가 천천히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제 아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를 무너뜨린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억눌린 분노가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그 불빛 속에서 제 마음속 그림자도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정말 놓아주자.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면의 밤이 길게 이어졌던 지난날과 달리 그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느새 아들의 얼굴이 어릴 적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그 남자의 해고 소식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통쾌했습니다. 그가 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숨이 조금은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그 통쾌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텅 빈 자리가 남은 듯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걸까?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분명 이루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널고 낮에는 동네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옷을 벗는 소리, 그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한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진 않았지만 조금은 편안한 고요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 다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걸.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남은 삶을 채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그 자리를 덮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국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래된 위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바람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되돌려주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라는 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날의 일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도 그 위에 새로운 삶을 덮어야 한다고. 그날 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불이 꺼졌을 때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처 준 사람을 잊고 내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봄의 햇살이 천천히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묵은 공기가 거치듯 마음속의 긴 어둠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 대신 부엌 안에는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김이 오르고 그 안에서 익어가는 소리만으로도 이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침묵 속에도 온기가 있었고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새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햇살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작은 화분들을 베란다에 내놓았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흙이 녹고 그 위로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연한 잎사귀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흙과 같아서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야 비로소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아들은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가에 벚꽃나무가 서서히 물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오랜만에 세상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시간이 덮어주고 모든 분노는 결국 바람처럼 흩어진다는 것을. 한때는 끝났다고 믿었던 삶이 다시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노을빛이 거실 벽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부엌의 냄비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작은 반짝임이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울리던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안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바람이 외롭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계절의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아들의 방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켜져 있다는 것, 그 안에서 누군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들과 저는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덮었습니다. 말 대신 함께 있는 시간으로 위로를 나누었고 침묵 대신 작은 일상의 온기로 서로를 감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로 새 삶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와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사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그림자가 걷혀갔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 한켠을 짓눌렀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들려오는 아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그 미소는 어느 날 문득 자연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마침내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그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작은 화병에 꽃을 꽂으며 그의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다시 평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계절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에는 새 잎이 돋고 창문을 열면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그 향기로운 김이 부엌 가득 번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내렸고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지난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눈빛은 어느새 단단한 평온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의 삶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고요하면서도 단정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회복이, 그 단정함 속에는 지난 세월의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음악을 틀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 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 웃음은 집 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이 다시 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조용한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온이 퍼져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견뎌온 고통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가 결국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고 그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웃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쳐가고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아프지 않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으로. 그렇게 세월은 우리 모자 곁을 천천히 지나갔고 남은 것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고요한 강인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행복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마음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 안에 떠 있는 햇살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꾸준히 흐르며 우리 둘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은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에는 여유가 깃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주말이면 책을 읽거나 가까운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한때 주저하던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조용히 부엌에 놓인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비추며 그의 얼굴을 밝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웃는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미소가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